자, 드디어 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이제 파급 효과를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1부에서는 과연 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게 이 MBK의 먹튀 전략이냐?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특히나 작년부터 좀 매각하려고 좀 작정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동안 본업에 어떤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금 회수에 좀 혈안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지금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볼 건지 대략 뭐 한 5조 원 정도 자산들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이거를 실제로 현금화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이제 피해들이 예상된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라는 부분인데,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홈플러스가 이제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연쇄 효과가 있을 텐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홈플러스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홈플러스,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얼마 안 되고, 알짜배기 매장은 일부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매각한 이후에 그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다른 애들이 이제 주인이고, 홈플러스는 영업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영업이 안 되면 원래 그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임대료를 이제 잘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그 건물주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다른 건설업이나 내지는 뭐 부동산 개발업이나 이제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홈플러스 법정관리 공포 일파만파, 세일 앤 리스백은 어쩌냐. 그 다음에 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가 뭐 건설업계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건설까지 뭐 불똥이 튈 수 있다. 임대료 채권 채무가 동결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기사에 나오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그 이지스 일반 3호 부동산 투자 신탁 13호인데, 아까 제가 그 손실 누가 보냐 할 때 잠깐 부동산 펀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이지스 자산운용이 일반 3호 부동산 투자 신탁 13호에서 홈플러스 동수원, 서울 금천, 서울 영등포, 부산 센텀시티를 점포를 담보로 선순위 대출을 했고, 그게 5,8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8월에 설정을 했고, 오늘 8월 5일에 대출과 이제 만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일단 지난 3월 4일에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기가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과연 지금 선순위 대출 규모만 5,800억인데 이게 이제 만기 연장이 될 거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차기 이자 지급일이 5월 7일인데 지금 5월 7일이면 이제 2달도 지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홈플러스가 이렇게 기업회생 절차로 가면서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법정관리로 하게 되면 공익채권과 상거래 채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채권들은 동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못 내요. 또는 뭐 안 내도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동산 펀드는 홈플러스에서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지들이 이거 물건 팔고 임차해서 임차료 내는 이자죠. 이자 주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펀드가 이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임차료가 제대로 안 들어와 버리면 펀드가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주단 빌려준 전체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거 EOD다. 역시 이벤트 오브 디폴트. 그럼 이제 기한이익 사유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만기 이전에 이거 갚으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이것도 이 돈을 어떻게 갚아, 또 이 부동산 펀드가. 그래서 대출 약정서에 따르면 법정관리 인가시 임대인은 대주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홈플러스의 임차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계약 해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 점포에 대한
가중 평균 잔여 임대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남았대요. 2년 반 남았는데 그 이전에 홈플러스한테 임차인지를 박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 지금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의 집합 투자업인 이지스 자산운용은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쉐어딜 형태로 2022년도 지메이 코리아 컨소시엄의 홈플러스 동수원, 서울, 금천, 서울, 영등포, 부산, 센텀시티 점포를 매각한 바가 있고 총 규모가 9,417억이었대요. 당시에 LTV가 56%였고 대주단이 하나은행, 뭐 단위신협, 우리은행, 대구은행 뭐 이랬고 금리는 고정은 3.8%, 뭐 저기 변동은 4.7% 정도 수준이었다는데 이게 지금 그 잔여 임대 기간이 2년 반 남았는데 갑자기 이거를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니네 빌려놓은 돈 내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 이제 되게 복잡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롯데건설이 이제 시공사죠. 홈플러스 동수원, 서울, 금천, 서울, 영등포, 부산, 센텀시티 점포를 담보로 한 특수목적 회사에 간접적으로 신용보강을 해줬대요. 그래서 감정평가상에서는 한 1조 1천억 정도에 달하는 자산인데 이게 8월 5일 대출 만기고 원금 상환기일 5개월도 안 남았다. 그래서 만약에 홈플러스의 법정 관리로 공익채권, 상거래 채권을 제외한 점포 임대료 채권 채무가 당분간 동결되면 임차료를 못 낼 수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펀드는 임차료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줘야 되는데 채권단한테 이 펀드에 출자한 그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면 EOD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동산 중에서 어느 자산에선가 미납 임대료가 발생해서 펀드의 대출 약정상 이자 지급 재원 부족 등으로 기한 이익 상손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 펀드가 지분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수익자들에게 다시 이제 돈을 빌려주든가 아니 돈을 대납을 하던가 이렇게 보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해당 지분 증권 출자를 위해 지메이 코리아가 추가로 후순위 차입 혹은 후순위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추가로 무담보 후순위 차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롯데건설이 자금 보충 약정 신용공여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똥이 롯데건설에 튀어버리는 거죠. 롯데건설은 왜 했냐면 롯데건설이 이제 홈플러스 신규 점포 개발할 때 부지 개발할 때 이제 시공사들도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 PF처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내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신 이 그 부동산 개발에 따른 개발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 내가 신용 보강해 줄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가로 후순위로 차입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내가 자금 보충 약정 해줄게라고 롯데건설이 일종의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홈플러스가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이자를 그러니까 임대료가 못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홈플러스를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거를 담보로 그거를 거기에 투자한 펀드에서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이 펀드에 투자했던 채권자 대출 그 대주단한테 이자를 못 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주단 입장에서는 EOD 기한이익 그 이벤트 오브 드리븐이 발생을 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이제 이 홈플러스가 쫓겨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쫓겨나야 되니까 자금이 필요하니까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금 조달할 때 부족하면 롯데건설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보증서 줄게 라고 지금 했다고요. 그럼 이제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돌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우발 채무 그러니까 아마 신용 공여니까 그 대신 이자를 대납할 의무는 없고 아마 이제 그 롯데건설이 일부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발 채무로 잡히진 않겠지만 갑자기 롯데건설에서도 재무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빌려줄 사람 없으면 자기라도 몸빵해서 빌려주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이거 홈플러스를 이제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을 좀 향유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데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현재 5,800억 규모의 선순위 대출의 원금 자체는 리파이낸싱
하고 자산 매각밖에 없는데 대주단이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이래요. 그래서 근데 과연 얘네들이 다시 만기 연장,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아마 대출 만기 연장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홈플러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 홈플러스의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매장에 투자했던 부동산 펀드에까지 불통이 튀게 되고 이 부동산 펀드에 또 담보에 신용 공여를 섰던 보증 섰던 이 건설사까지도 연결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운영 중인 회사 중에 하나가 DL그룹인데 DL그룹, 그러니까 대림이죠 옛날. DL그룹이 2021년도 홈플러스 점포 5개, 울산 남구, 의정부, 인천, 인하, 대전 문학, 전주 안산에 7천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홈플러스 점포를 이제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수, 그러니까 그 건물을 샀고 그 건물에 홈플러스가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거기서 이제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LENC가 홈플러스로부터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이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임대료 못 내면 이제 이른바 NPL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 회사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인데 지금 DLENC 측은 우리 이미 임대료 10개월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받아놨다.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는 보증금 임대료 안 내도 뭐 이제 그걸로 버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월세로 뭐 저기 아파트 같은 거를 줬는데 보증금 뭐 2억에 월세 200이라고 칩시다. 아니 월세 한 보증금 2억에 월세 한 1000, 계산상 1000,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원씩 월세를 따박따박 내다가 갑자기 안 내.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이제 보증금에서 까겠죠. 그럼 이제 1000만 원이 2억까지 되려면 20개월이라고 하는 그 여유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손해는 아니긴 한데 근데 얘가 어쨌든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에서 까는 것 자체가 당연히 좋은 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못 받으면 아무리 얘한테는 손해 안 보고 보증금에서 까고 내보냈다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놀아버리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DLENC 측도 10개월분의 보증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10개월 안에 이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을 하거나 매출이 다시 올라와서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얘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 측은 세일즈 앤 리스백 자산 소유주들에게 상업 채권이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지난 6일에 가용현금 잔고가 3천억이고 3일 동안 영업활동 통해서 순현금 유입액이 한 3천억도 들어왔으니까 일반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아마 뭐 임대료 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건 가봐야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MDM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하는 MDM도 MDM 자산운용을 통해서 홈플러스 가양점 등의 10개의 점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DM 같은 경우는 그 2021년도 코람코 자산시탁이 설립한 리츠인 코크랩 MPS 제2호로부터 이 자산을 7,900억 후반에 이제 인수를 했대요. 그리고 홈플러스의 잔여 임차 기간은 1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은 그냥 계속 홈플러스가 거기서 장사하면서 이제 임대료 내는 거를 이제 받아 먹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얘네도 역시 임대료를 못 내게 되면 EOD, 이벤트 오브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MDM 입장에서는 뭐 여기 그 현재 홈플러스 사업장은 11년 동안에는 홈플러스가 임차해서 쓰고 있으니 뭐 큰 생각이 없이 개발 계획이 없이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벼랑간 얘네가 이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서 이제 채무 변제 못하고 이래버리면 이제 얘네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니까 이걸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압박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 홈플러스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당장 이거를 홈플러스를 빼버리고 얘를 부셔가지고 다른 뭐 레지던스나 뭐 호텔이나 뭐 오피스나 이런 걸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또 얘네들이 막 노동자들이 또 시위하고 노조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그럼 이거를 또 바로 개발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MDM 그룹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저기 아직 임차 기간 11년 남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이래버리면 이거를 빨리 개발을 하자니 주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거를 개발을 안 하자니 임대료는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질 수 있고 얘네들한테도 이제 불똥이 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쪽은 사실 뭐 우리 국민들하고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이 홈플러스의 기회회생 신청이라고 하는 게 1차원적으로는 그 홈플러스를 이용했던 우리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거고 2차원적으로는 그 여기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이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불안감을 조성할 거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 채권자들한테는 아마 돈을 떼일 위험성들을 이제 가져갈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홈플러스의 점포를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홈플러스로부터 매장 건물을 사고 대신 홈플러스에게 임차를 맡겨준 건물주의 이 재무에도 재정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다양한 형태로 이 부동산 그 건설 시공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동산 개발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금융채권 2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떠한 다른 형태로 연결돼서 악영향을 미칠지는 뭐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본 게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통업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많이 좀 재편됐던 특히 쿠팡과 뭐 알퇴시라고 하는 이 중국 시커머스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그동안에 그 피가 어떤 유통업의 본업에 충실하는 그런 경영보다는 약간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홈플러스의 정상화라는 게 과연 쉽겠냐 이게 좀 난항을 겪지 않겠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1차적인 어떤 금융채권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양한 뭐 부동산 건설과 개발업도 이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니까 이것들 여러분 한번 잘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깊게 할 게 아니었고 그냥 간단하게 다뤄보려다가 이게 파고 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홈플러스의 사태에 어떤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